데니스 루트코프스키는 보디빌딩 세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무대 위에서 인상적인 몸매와 카리스마로 황금표범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이 강렬한 이미지 뒤에는 학대, 스테로이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 운명으로 이끄는 선택들이 숨겨져 있었다. 어떻게 데니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여성 보디빌더 중 한 명에서 거리에서 살아가는 알아볼 수 없고 잊혀진 인물이 되었을까? 이 영상에서는 데니스 루트코프스키의 몰락을 초래한 파괴적인 사이클을 밝히며 그녀의 급격한 성공, 내면의 투쟁,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는 선택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탐구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면 그녀가 어떻게 이 약물들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정체성마저 잃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데니스 루트코프스키는 그가 62년 5월 10일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리듬 체조와 육상에 매료되어 규율과 신체 훈련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I was a gymnast when I was 7, 8, 9. I'd say 7 to 11 I was a gymnast. And then after a gymnast I ran track. And then after track I was on the swim team. So I was basically, really athletic. I jumped from one thing. You know how kids are. They jump from one thing, they get bored of one, go to another. I was always athletic. And then, I was the cheerleader and the baton twirler. And then for a while when I got into high school, I kind of just got tired of everything and kind of hit the books for a little bit and, quit training altogether as far as athletic for a couple of years, and then I started teaching aerobics, which led me into bodybuilding, and voila. 그녀의 운동선수 같은 체격과 결단력은 곧 보디빌딩 세계로 이어졌다. 1980년대 말 데니스는 본격적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7살부터 11살까지 체조를 했고 그 후에는 육상 선수였어요. 그 다음에는 수영팀에 있었죠. 전반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아이였죠.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모든 게 지겨워져서 잠깐 공부에만 집중하고 운동을 멈췄어요. 그러다 다시 에어로빅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다시 하게 됐죠. 그녀의 성공은 거의 즉각적이었다. 여성스러움과 힘이 조화를 이루는 몸매로 1990년 NPC US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프로 자격을 얻었다. 그녀의 성공은 곧바로 주목받았고 여러 브랜드가 광고 계약을 제안했다. 데니스는 보충제 광고, TV 프로그램, 보디빌딩 잡지에서 중요한 얼굴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미스 올림피아 우승으로 경력을 정점에 올릴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의 커리어가 발전함에 따라 데니스는 정점에 머물기 위한 끊임없는 압박을 느꼈다. 여성 보디빌딩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많은 선수들이 경쟁력 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게 되었다. 완벽함과 더 극적인 몸을 추구하던 데니스 역시 결국 스테로이드 사용에 빠지게 되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량을 늘리고 선명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특히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데니스는 몸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굵어졌고 턱은 넓어졌으며 얼굴은 남성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 공격성,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스는 계속해서 약물을 사용했다. 그것만이 정상에 남고 마침내 미스 올림피아 우승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1993년 미스 올림피아에서 2위를 차지한 후 데니스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커리어의 절정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스테로이드의 영향과 압박에 지친 그녀는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고 텍사스의 기독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은 듯 보였다. 이 시기 동안 데니스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자선 행사를 조직했고 지역 아이들을 디즈니랜드에 보내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 잠시의 평온과 자기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보디빌딩은 그녀 정체성의 일부였고
결국 그녀는 다시 사랑하던 스포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복귀는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몸을 유지하려 했지만 스테로이드의 후유증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예전의 데니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지원 부족과 이상적인 몸을 회복하지 못한 좌절감에 그녀는 다시 한번 은퇴했고 이번에는 거의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수년간 데니스 루트코프스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녀가 다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삶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실종은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고 2000년대 초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을 때는 비극적인 맥락에서였다. 2012년 텍사스에서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의 사진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여성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근육질 몸매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창백하고 마른 모습이 차지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남용은 인체에 깊고도 오래가는 영향을 준다. 특히 여성에게 그 영향은 더 두드러지고 파괴적이다. 스테로이드는 털이 얼굴에 자라거나 두피 탈모, 목소리 굵어짐, 월경장애, 가슴 크기 감소 등 남성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심장, 간, 신장 손상을 일으키며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데니스의 경우 그 영향은 재앙적이었다. 그녀의 몸과 정신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었고 이는 단지 경력뿐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은 그녀의 정신적 악화에도 기여했고 결국 그녀를 비극적인 몰락으로 이끈 심리적 장애를 심화시켰다. 보디빌딩 세계에서 사라진 뒤 데니스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서 생활하며 생존을 위해 쉼터와 지역 커뮤니티의 도움에 의존했다. 그녀의 상황은 너무도 심각해서 그녀의 어머니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음식, 의복,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싸움이다. 한때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여성이 이제는 매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 데니스 루트코프스키의 이야기는 스테로이드 남용의 위험성과 그것이 운동선수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사례다. 보디빌딩에서의 위대한 꿈으로 시작된 여정은 결국 파괴와 개인적 상실의 악몽으로 바뀌었다. 한때 보디빌딩 세계의 정상에 올랐던 데니스는 이제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다. 그녀의 삶은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와 명성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이다. 데니스는 약물 남용의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아래 영상에서 스테로이드 사용 전과 후에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직접 확인해보자. Because bodybuilding is about lifting weights. That's what it's about. It's about pumping iron. It's not about injecting. But over the years, it's actually became more about injecting than lifting weights. This is not making me look good right here, what I'm saying, but I'm just being honest and I'm being straight and I'm telling people the truth. 리치 피아나는 보디빌딩의 기준에 도전하며 한계까지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신체와 거침없는 솔직함은 그를 피트니스계의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위험성에 대한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자신이 내린 선택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경고가 되고자 했던 리치 피아나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리치 피아나는 1970년 9월 26일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혈관에는 보디빌딩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보디빌더였으며 11살 때부터 리치는 이미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변에서 보던 인물들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리치는 단지 커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커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집념은 절대적이었죠. 동급생들이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매진하며 자신의 근육 하나하나를 조각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보디빌딩 대회 무대에 섰지만 그의 야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대회 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패배는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과 함께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영광과 명성을 얻게 되는 길이자 동시에 파멸의 길이기도 한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여러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했고 1998년 미스터 캘리포니아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이 인상적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는 미스터 올림피아와 같은 최고 대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비율에서 부족한 점은 카리스마와 끈질긴 의지로 채워나갔습니다. 리치는 다른 보디빌더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상급 선수들이 약물 사용을 숨기는 반면 그는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밀로 가득한 산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채널은 곧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그는 스테로이드 주기와 자신의 삶,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항상 약물 사용에 대해 솔직했던 그는 결코 그것을 추천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자연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라. 필요하다면 뭐든 해라. 쉬어라.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 슬로건은 단지 보디빌딩에 대한 그의 철학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태도를 대변했습니다. 피아나는 외모나 대회 성과가 아닌 그 진정성으로 인해 피트니스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영상마다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몸을 해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신체는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갔지만 부작용 역시 심해졌습니다.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및 기타 약물 사용은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의 몸은 분명히 붕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졌고 근육은 부풀어 올랐으며 그 스스로도 그의 심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테로이드 남용은 장기적으로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리치의 경우에는 심장비대, 혈압 상승, 간 문제와 같은 전형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최고 수준의 신체를 유지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는 25년 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피트니스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를 롤모델로 삼으며 그가 말한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리치는 5%라는 이름의 영양 브랜드를 설립했고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에게 5%는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말했습니다. I just want people to realize that it's not necessary. It's not mandatory. You can accomplish your goals without it.
As long as you're willing to work your ass off and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you can. Now, is it going to take longer? Yes. Is it going to be harder? Yes. And, you know, you have to be willing to do that. 그의 제품과 철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보디빌딩의 극단적인 길이 위험한 선택임을 강조했고 헬스장에 막 들어온 젊은이들이 스테로이드를 섣불리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치는 단지 운동실 안에서만 빛나지 않았습니다. 각종 행사 출연, 미디어 노출, 인터뷰 등으로 그는 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구독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터뷰에는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할 준비가 안 됐다면 하지 마라. 이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 2017년 8월 비극이 찾아옵니다. 리치 피아나는 플로리다 자택에서 쓰러졌고 당시 그의 여자친구가 머리를 손질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인공혼수 상태로 몇 주간 지내다 끝내 2017년 8월 25일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심장은 심각하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연간의 스테로이드 및 기타 물질 남용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46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피트니스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약물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도 이 극단적인 삶의 대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리치 피아나는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피트니스계의 아이콘이었으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죽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정직함은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적인 마지막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그 선택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세요. 단, 이 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좇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극단적 보디빌딩의 위험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Serge Nubret. They were afraid that Sergio was going to win. The country said if Serge Nubret is not competing, no competition. I was too powerful and I want to take with the place. 12 days before, no way. No Arnold, no Lou Ferry. Joe is a nice guy. Ben is a politician. Arnold's a goat because he did it first, but I think Serge Nubret would be like insane. Why is the name Serge Nubret not as well known as many of the other guys that we often talk about? 아프가노 1975년은 유명한 영화 펌핑 아이언이 제작된 해였다. 이 영화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고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연출과 논란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세르주 누브레, 셀제 누브레타 해가 있었다. 그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고 미국에서의 아놀드만큼이나 유럽에서 배우로서 훨씬 더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무려 15편 이상의 영화를 찍으며 큰 인기를 누렸다. 누브레는 단순한 보디빌더가 아니었다. 그는 예술가이자 철학자이며 영화 스타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전설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둥글고 완벽한 근육, 가는 허리, 뚜렷한 복근, 그리고 마치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균형미를 자랑했다. 그는 1970년대 보디빌딩 역사에서 가장 미학적으로 완성된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어떤 시기든 최고의 보디빌더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만약 아놀드가 1990년에 태어나 오늘날의 유전적 자질과 모든 현대적인 자원을 활용했다면 아마 세르주 누브레는 훨씬 더 경이로운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아놀드는 최초였기에 전설이 되었지만
리브레 또한 시대를 대표할 센세이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75년은 그의 경력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당시 리브레는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었고 아놀드 또한 복귀했다. 그러나 아놀드는 영화 스테이 헝그리 촬영을 위해 거의 은퇴 상태였으며 역할에 맞추기 위해 10일 시킬리파미격을 감량해야 했다. 리브레는 이 기회에 아놀드를 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많은 선수들도 변신한 그의 모습을 보고 이건 무적이다. 아놀드로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세르주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훌륭한 조직력이 있었고 IFBB 부회장이기도 했다. IFBB가 1975년 미스터 올림피아 개최지로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선택했을 때도 그는 협회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대회 12일 전 남아프리카에 도착한 그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다. 그가 포르노 영화에 출연했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출전을 금지당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동성 포르노에 출연한 유명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환영받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펌핑 아이언은 아놀드, 루 페리그노, 프랑코 콜롬보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고 리브레가 그 구도를 깨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비록 그 혐의는 거짓이었지만 피해는 컸다. 리브레는 흑인과 비백인 선수들에게 대회 보이콧을 설득했으나 결국 대회 하루 전에서야 출전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미 12일간 훈련과 식단이 끊기며 G이 울루킬이 빠진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무대에 올랐고 아놀드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6번째 미스터 올림피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레는 헤비급 2위를 기록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만약 그가 최고의 상태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미스터 올림피아 역사상 가장 큰 만약 중 하나다. 하지만 펌핑 아이언 다큐멘터리는 그를 거의 다루지 않았고 주요 장면 대부분을 잘라냈다. 그 결과 그는 시대를 대표한 인물임에도 주변 인물로 남았다. 그 후 그는 IFBB와 대립하며 평생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금지를 당했다. 만약 그와 세르히오 올리바가 계속 출전했다면 1976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아놀드나 세르히오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는 미국으로 가지 않았고 조 웨이더의 훈련 철학을 거부했으며 불의에 대해 거리낌 없이 맞섰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19일 그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2년 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야기는 만약 그때 라는 질문을 남기며 지금까지도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세르주 리브레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기록이 아니라 보디빌딩 역사 속에서 권력과 정치,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그는 단순히 근육을 키운 사람이 아니라 미학과 균형, 그리고 자기 철학을 몸으로 표현한 예술가였다. 그러나 그의 길은 실력이나 열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때로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가 최고의 선수조차도 빛을 잃게 만든다. 1975년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혐의와 불공정한 대우로 인해 완벽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잃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스포츠 세계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했다. 만약 그가 그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올랐다면 보디빌딩의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가 남긴 철학과 기계,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않은 태도를 기억해야 한다. 세르주 리브레는 왕관 없는 전설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전설은 타이틀이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정신과 이야기를 통해 완성된다. 상상해보세요. 수천 명 앞 무대에 서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까맣게 변한다면 대체 폴 딜렛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보디빌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도중 그의 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1분 동안 폴은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순간으로 그를 몰고 간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폴 딜렛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는 1965년 4월 1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폴은 탁월한 운동 능력을 보였고 처음에는 미식 축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진정한 열정을 보디빌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체격과 탁월한 유전적 조건 덕분에 그는 빠르게 피트니스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91년 그는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에서 프로 데뷔했고 1위를 차지하면서 단번에 보디빌딩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90년대 내내 그는 무대 위에서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키 180, 순근육 무게 약 104kg에 달하는 그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거대한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그의 무대 위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었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아놀드 클래식 같은 대회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며 1993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당당히 유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과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그는 인생 최악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994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아놀드 클래식 대회 중 그의 루틴 도중 갑작스러운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조각된 그의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과 관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곧 응급 요원들이 무대에 뛰어올랐고 폴은 임상적으로 1분간 사망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1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무대의 밝은 조명과 관중의 환호는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폴은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푸른 빛으로 가득한 열린 공간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 경험은 그와 현장을 목격한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는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극심한 탈수였습니다. 이 상태는 이뇨제와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사건 이후 폴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체지방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모든 근육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그는 무리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극한의 탈수는 대회 전 근육의 윤곽을 최대화하려는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흔한 전략이지만 폴의 경우 그것은 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고 필수 수분조차 사라진 채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이뇨제는 체내의 수분을 배출시켜보다 마른 모습을 연출하는 데 쓰이지만 남용할 경우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장 이상 등의 위험이 따릅니다. 폴의 경우 이뇨제의 과다 사용은 그의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가 인정한 스테로이드의 사용 역시 건강 위기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근육량과 힘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고혈압, 간 손상, 심혈관 문제 등 수많은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폴은 이뇨제와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폴 딜렛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디빌더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수많은 대회에 출전하며 여러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9년 영국 그랑프리에서 또 한 번의 붕괴를 겪었고, 비록 첫 번째보다 덜 심각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건강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 딜렛은 미스터 올림피아와 아놀드 클래식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우승한 적은 없지만 그의 존재감은 항상 두드러졌습니다. 1996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2위를, 같은 해 아이언맨 프로 인비테이셔널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에서 은퇴한 뒤 폴은 2007년 세계 보디빌딩 앤 피트니스 연맹 BBBF를 설립했고,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조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조직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보디빌딩 문화를 촉진시켰고, 외적인 모습보다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신예 보디빌더들의 멘토로 활동했으며 그들의 준비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미나를 열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와 나누었습니다. 폴 딜렛은 수많은 이들의 커리어와 생명을 위협했을 법한 경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와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이처럼 극한을 넘나든 보디빌더들의 이야기, 더 알고 싶으신가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한계를 뛰어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 건강과 몸을 망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스테로이드를 반대해. 너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 나는 사람들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추천하지 않아. 사실 나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최대한 오랫동안 자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야. 평생 자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더욱 훌륭한 일이야. 이제 우리는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두 거인, 리치 피아나와 일리아 골렘을 함께 조명하려고 해. 둘 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듯한 브랜드를 대표했지만 그들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 오늘 우리는 이들 사이의 어두운 연결고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5% 뉴트리션, 5% 뉴트리션의 저주,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리아 골렘의 충격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거야. 골렘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졌던 한 거인의 이야기야. 명성, 돈, 그리고 도달, 불가능할 것 같았던 몸. 하지만 그에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 바로 그림자. 그 그림자는 리치 피아나처럼 그를 집어삼켰지. 두 사람은 모두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위 5%를 상징하는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어. 하지만 그들의 추락을 초래한 것도 바로 그 야망이었을지도 몰라.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난 일리아 골렘은 평범한 보디빌더가 아니었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는 스포츠에 매료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디빌딩을 접하게 되었지.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믿을 수 없는 유전적 소질, 거의 2m에 달하는 키, 그리고 엄격한 훈련과 식단 덕분에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근육량을 가지게 되었어. 그를 진정으로 차별화시킨 건 그의 영양에 대한 집착적인 접근이었어.
그는 하루에 무려 16,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했어. 수많은 단백질,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원으로 구성된 식단이었지. 그의 하루는 철저한 식단 계획에 따라 돌아갔어. 닭고기, 붉은 고기, 생선, 쌀, 오트밀. 식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였어. 그는 단지 살기 위해 먹은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았던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그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지. 그는 엄청난 헌신으로 보디빌딩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 비록 미스터 올림피아 같은 최고 수준의 대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어. 곧 스폰서들도 따라붙기 시작했고 여러 브랜드가 그를 홍보 모델로 모시기 위해 경쟁했지. 그리고 5% 뉴트리션은 그에게 연락한 첫 브랜드 중 하나였어. 리치 피아나가 설립한 회사를 대표하게 된 건 일리아에게는 진정한 영광이었지.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이 이야기는 어두워지기 시작해. 리치 피아나는 5% 뉴트리션의 정신이자 보디빌딩계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어. 그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몸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 사용에 대한 솔직함으로도 유명했어. 그는 자신이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덱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지. 팬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사용을 멈추진 않았어. 결국 그는 집에서 쓰러진 후 혼수 상태에 빠졌고 46세의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어. 그의 죽음은 보디빌딩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줬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다 괜찮아. 나는 어떤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든 가능해.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는 말도 아니야. 내가 뭘 하든 그저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이 비극을 넘어서 불길한 질문이 제기되었어. 그가 만든 브랜드에는 무언가 저주 같은 것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였을까? 왜 이 브랜드의 얼굴이 된 인물들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쓰러졌던 걸까? 새로운 얼굴이 된 일리아 골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 그는 리치처럼 대놓고 약물 사용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의 거대한 신체는 끊임없이 의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지. 스테로이드 남용, 극단적인 식단, 끊임없는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소진. 이것은 재앙의 공식이야. 세월이 흐르며 일리아의 몸은 점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찬사를 받기보단 그의 몸은 고통과 파괴의 상징처럼 변해갔지.